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보여준 여러 가지 일들은 참으로 믿기 힘든 그리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기 위해 애쓰던 노동자 316명을 체포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인권 침해를 가한 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은 우리 국민에게 무례했고 인권 침해를 남발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세와 투자도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땡깡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관세도 제멋대로인데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투자를 받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돈을 뜯어가고 싶다는 건가요? 미국은 가장 중요한 우방이지만 그래도 서로 지켜야 할 금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디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린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근엄하게 시작하니까 이게 놀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괴성을 지르니까 역시 괴성입니까? 스픽스답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캐릭터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은 정치평론가로 모셨습니다. 정계환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쇼핑호스트 정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도 다른. 저녁에는 지금은 이제 정치평론가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 한복도 잘 어울립니다. 예.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 전 쿠키가 뭐예요? 근데 쿠키를 전하고 똑같이 전이라면 이제 명태전도 있고 뭐 표고버섯전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명절. 새우전. 요걸 쿠키를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 그러면은 차례상에 전 쿠키 올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키 올려놓고 전의 효과와 쿠키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광화문 살롱에서 특별하게 이제 만들어서 전 쿠키 한 500세트 정도 이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명절 전에 나오는 겁니까? 지금부터 이제 주문하면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예. 네, 브라보. 전 쿠키. 전개만 대처가 만들어서. 이거 직업도 가지니까 힘든 게 있습니다. 이게 제발 좀 물건 팔지는 마라. 좀 정치평론에 집중하라. 이런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팔아야 또 스픽스도 먹고 살죠. 요즘 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계환 평론가 오셨고요. 우리 신용환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 요즘 바쁘시죠? 네, 뭐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오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있는 날이었고 그 일은 그 일대로 누가 이제 신용환 교수 방송하고 저 일은 안 하냐 그랬는데 일 열심히 하고 밤에 또 방송 나오고 막 새벽에 나오고 다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이면 출근도 해야 됩니까? 아니 상근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 나가셔야 되죠. 저는 한번 한번 걸로 부위원장이 여러 분이신가요? 한 명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위원장이 우리 아는 그 김경수 전 지사 부위원장이면 대통령이 꽤 신뢰해서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지방시대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미 이제 전국에서 89군데가 지역 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아예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다음에 각종 기회특구, 과학특구 이런 거 지나다니다 프랭카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1년에 1조씩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무엇보다도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지역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이런 거 만드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 대통령의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보셨다시피 오늘의 대통령 업무 보고 전체적인 국무회의 분위기가 각 부처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치 모인 것 같은 그런 국무회의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게 있으신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좀 뭐 약간 이제 정보 보고처럼 이렇게 언론사 정보 보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용환 교수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게 된 거는 딱 한 사람이 지정해서 저 사람한테 저 일을 맡겨야 한다라고 했죠. 제가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아니까 그 한 사람은 뭐
수석이 아니고요. 실장도 아니고 대통령이 신용환 교수는 저 자리에 보내서 본인의 역량을 10분 발휘하도록 네. 하라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그 판단과 선택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과찬이십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저도 거꾸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김경수 위원장하고 같이 일해 보면 네.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짧은 시간 지난주에 이제 임명 받고 또 위원장님 모시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역할 분담할 부분들 또 위원장님 소프트에서 제가 해야 될 부분 특히 이제 위원장님께서 제가 그동안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이제 이런 정책에 대해 특화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청년들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직접 이끄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도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이게 지금 행정가 스타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원래 이제 행정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하고 친합니다. 아이고 무슨 민원이든 지역 발전 민원이든 다 가져오세요. 해결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지금 버전이 도지사 버전입니다. 하여튼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내용이라 뭐 함부로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네, 공직에 계시는 거니까. 2분 뉴스를 하십니까? 2분 뉴스에 김대호 기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현장에서 방송에서 발로 뛰는 2분 뉴스 대표 기자 김대화라고 합니다. 네. 저 한거칩이 뭐 글씨가 써 있네요. 네, 제가 오늘 스픽스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예. 저희랑 가장 가까운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철수 아백 작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어. 현장에서 나눠주던 손수건인데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주셨던 민주주의를 위한 노고 그 뜻을 받아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 뒤를 따라 밟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충청도에 계십니다. 네. 야. 이철수 아백이 맞죠? 네, 제천에 네. 있습니다. 백운이라는 데죠. 네. 오늘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이 교육받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교육 받아야죠. 야 받아야죠. 젊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고 기성세대. 자켓도 정말 파란색이 좋네요. 잘 어울리세요. 너무 멋지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중계 이런 것도 바로 저기 들어가요. 요즘 제가 언론 레거시 미디어를 보면서 네. 뭔가 이 균형적인 기계적 중립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내란 정국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 패널을 불러놓고 기계적 중립을 맞추는 것이 과연 옳은 방송인가? 그게 언론의 조명의 역할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나타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긴장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세게 치고 들어오세요. 네. 세게 치고 들어오시라고요.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싱크부터 하나 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이례적인 것 같으면서도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저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떠오르네요. 조이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뭐 조이대 대법원장만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권력의 원천, 1차적인 그 최고 정점의 주인 국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선출 권력, 1차적으로 위임한 선출 권력 그리고 2차적으로 선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되는 임명직 권력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대법원이 마치 개혁의 주체로 등장할 것 같은 그들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자업자득인데 그러면 이제 시대의 조류에 밀리고 자기들 스스로 개혁 혁신하지 않으면서 개혁의 대상 객체가 되어 있는데 마치 주체로 할 것처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로 저희는 당연히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사회 전반적인 걸 짚어주시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연상되는 건 대법원 사법개혁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연상은 됩니다. 국무위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도 들리기도 하네요. 약간 중의적으로. 대통령 스스로 지금 국민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 국민집권 정부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늘 하고 있는 쓰는 선택 단어 중에서 저는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거, 한 개개인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됐을 때 그것이 결국 집단
지성으로 발현되는 것.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마 누군가가 해석해 주기를 대통령이 바랄 수도 있다는 거.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는 것과 동시에 발전,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좋은 제도다. 네. 그러려면 국민주권정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의 역할이 다른데 결국 소비자, 고객, 그리고 국민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선순환 고리의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공직은 공직대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대통령이 K민주주의가 세계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를 저렇게 공개함으로써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더 파생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잘하는 장관이 누군지, 누가 어떤 위원장이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송미령 장관, 오늘 김경수 위원장은 아마도 지방시대 위원장이었지만 정말로 자기 대권이든 뭐 경남도지사든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평생 수건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구현하고 대통령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토론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황 하나하나에서 대통령이 사람을 키우고 있구나. 국무총리의 성적은 오늘 어땠고 부총리의 성적은 어땠으며 각 장관들 또 위원장들의 성적은 어땠는지 훤히 보니까 거기에서 장관들끼리 이건 내가 할게요. 이건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조정하세요. 이렇게 서로 일을 해가지고 이 문제 내가 맡겠습니다라고 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피하고 자리만 지키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일을 우리 부처에서 맡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짜 막강한 국가적 자원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키우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면에서 그 정책의 현실성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대통령이 잘하더라. 너무 고맙더라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다 안 듣고요. 중간에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와야 잘하는 그만하세요. 이렇게 들어와야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감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열린 네. 국무회의에서는 사실 세종시에서 열린 것도 굉장히 큰 이례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이번에 교육부 장관, 그리고 여성부 성평등 가족부 장관,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금융위원장 등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을 급하게 했는데 지금 드디어 완전체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완전체가 처음으로 모인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국민이 선출한 이 사람들의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권력은 잠시일 뿐이다. 이 권력은 원천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공직자가 되거라. 라는 말을 사실상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 앞에서 당신들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오.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게 사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빛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엄상민님, 어이구, 전계한 대표님 대구시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추천할 수 있죠. 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예, 노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호 기자 말씀하셨던 것 좀 보태면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뭔가 국민에게 던지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드러나는 메시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면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게 아마 가장 효율적인 정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싸게 치인다는 거예요. 네.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비용도 덜 들고 생산성,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중요한 이제 의제죠. 이슈 하나를 다루어 갈 때 그 짧은 시간에 핵심을 짚으면서 하는 거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래서 공직이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민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표본처럼 보여준 것이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오늘 이제 몇몇 분들은 존재감이 사실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분들 공부 엄청나게 하겠구나. 그리고 하나 더 놀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본인이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앞서 있죠.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알고 보조하는 장관이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대통령이 뭘 지원해 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장면에서는 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경험했던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은 어디까지지? 라고 하는 제가 이제 생각까지 했고요. 이것은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너무 잘한다고 제가 뭐 평가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국정 현안의 개개의 사안들을 통찰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고는 참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다. 대한민국 국군 100년이 정말로 왔구나라고 해서 이분을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무개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대통령의 지식과 경험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풀어내는 지혜 그리고 거기에서 협동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는 장면을 딱 보니까 와 장관들 정말 재밌겠다. 요즘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이 다 빠졌대요. 근데 얼굴이 반짝반짝 하답니다. 대통령실도 이게 어떤 의미냐. 일하는 재미가 이제 붙었다라는 말 생각이 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네,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막 종료됐고요. 권성동은 구치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시간은 아마 통상 뭐 자정 넘어서 네. 1시, 2시에 나올 텐데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명해서 좀 일찍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제가 그냥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곤란하신 분은 기권하셔도 돼요. 국무회의 보니까 대통령 말고 아, 이 사람 잘하더라. 하나, 둘, 셋. 아 이름을 바로 네, 네, 이야기하고요. 그럼요. 예, 오늘 내 국무회의에서는 한 사람이 아주 주목돼요. 네, 누구요? 저는 김성환 이제 기후 환경부 장관. 네,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 장관 예정자죠. 네, 네. 대통령이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네. 환경부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하는데 환경부가 흡수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이제 정부 부처의 일종의 정의를 내려서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네. 김성환 장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실제로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리고- 김성환.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기대되는 거는 2억 원 금융위원장. 아, 네. 아직 예, 오늘 이제 첫 국무회의가 열려서 아직 무언가의 아니, 그러니까 안이라든가 오늘 잘한 사람. 오늘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아니 이게 제가 하나만 꼽으면.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네네.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제가 살면서 국무회의를 찾아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볼 수도 없었죠. 오늘 카페 낮에 카페에서 국무회의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무슨 파란 마이를 입고 네, 네. 카페에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나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여튼 어땠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말고 잘하는 국무위원은 그 다음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성함은 제가 잘 자, 모르겠어요. 일단 다시 고민을 네, 해보시고 네. 우리 신 그다음에. 교수님 궁금한데. 저는 뭐 저도 역시 반칙이지만 네. 제가 모시고 있는 김경수 왜 반칙이에요? 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네. 자, 지금까지는 쉬웠고요. 두 번째 문제가 어렵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시죠. 오늘 국무회의 보신 그럴까요? 분들은 어떤 좋습니다. 분이 어떤 국무위원이 제일 잘했는지.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국무회의 보신 분들 이재명 대통령 빼고요. 누가 잘했는지. 야, 이 사람 정말 세금이 아깝지 않다. 기대된다.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패널 분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 국무총리가 잘했다. 네. 아마 좀 대부분 다 올려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뭐 기억하는 건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국무총리 예. 정동영 국방부 장관은 정동영 장관도 잘했고 국방부 장관도 잘했다는 겁니까? 당연히 숙미령 장관이죠. 숙미령, 정동영 농림부 장관, 숙미령, 김경수, 송미령. 송미령 많이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송민영 장관도 이제 본인이 정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요즘 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국정 철학에도 맞추면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분이 아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네, 출신이고 말 그대로 학자인데 소위 말하는 정통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연구원 출신인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한 적. 왜 대통령이 이분을 전 정권에 있었지만 이 정권까지 이렇게 이제 연임을 시키느냐는 것을
참 잘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장면이고요. 대통령의 인사가 빛나는 하나의 장면이네요. 속미력 많고요. 자, 지금부터가 어렵습니다. 보아하니 저 장관 좀 분발해야 되겠다. 못하는 장관. 우리 정계한 평론가님, 네, 용기 있게 아니 이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저는 묵비권을 안 행사하겠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는데 이제 느낌상 이랬습니다. 네. 아직까지 분위기에 좀 적응 못한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대통령을 예우를 과도하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면은 한편으로 좋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국무총리가 조금 주도해 주면 대통령이 좀 부담을 또 이렇게 줄여줄 네, 것 그렇죠. 같은데 뭐 네. 지나치게 이제 겸손한 모드로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서 이행하는 쪽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또 그 장관들하고 좀 논쟁 같은 거는 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던데 어쨌든 이제 그런 아니, 것들이 합을 좀 맞춰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네. 보니까 김민석 소리는 요번에 검찰 개혁이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내치에서 이런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뭐 민생이나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조금 합을 더 맞추겠. 저는 묵비권에서 발언권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못한 사람? 아니 뭐 정성호 장관이 네, 정성호 장관. 정성호 장관 많이 꼽아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인데 윤호중, 정성호 투톱 시스템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못한다기보다는 네. 좀 더 분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누굽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정성호 장관님이랑 네,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님인데 압도적입니다. 그 이제 이유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게 많은데 뭔가 그에 비해서 뭔가 나이브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국무회의를 쭉 지켜보면 가야 하는 방향을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쭉쭉 잡아주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은 계속해서 가겠구나. 단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건 지난번에 명동에서 열렸던 사실상 반중 시위라고 하지만 윤어게인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윤호개인 집회고 저 대통령 깽판이라는 표현 좀 과격한데 네, 사실 네. 깽판이라고 전 동의하는 게 한국 관광 사업 말아먹는 집회, 한국 국경 말아먹는 집회였죠. 네. 그게 이제 어제 부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소만 조금씩 바꾸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예, 부평으로 그렇습니다. 갔구나. 그 이유들이 다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워싱턴에서 저기 이제 극우 세력들과 네, 네. 이제 고든창 이렇게 네. 모스탄 모여서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메가더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극우 세력들이 모여서 왜 메가더 이야기를 하냐면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를 하면서 결집해야 한다. 네. 그러고 나서 명동에 있던 방중 시위가 금지되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명령의 포스터로 네, 인천 인천으로 상륙 넘어갔거든요. 작전이 9월 15일이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데 사실은 일부 이렇게 제안을 해도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네, 더 부지런히 일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신용환 있습니다. 교수님을 놀릴 차례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네, 누가 못하던가요? 네. 분발해야 될 사람? 이 일주일 전 같으면 화끈하게 답을 할 텐데 네, 유무무원이지만 댓글을 보면 국가인권위원장이 못합니다라고 댓글. 네. 안창호는 뭐 존재감이 없을 거고요.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 많이 나옵니다. 정성호 장관이 좀 더 많은데 이게 정말 민입니다. 이거는 명심해야 되고 다선일수록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된다. 네. 제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훈련받은 정치인이 실제로 국정 운영을 통괄할 때 어느 정도의 역량과 실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어느 방송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는 발언을 정확하게 저는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안정화시켜서 가는 것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 기득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류가 바뀌고 있다. 주류라는 것은 책임도 크고 품도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의 인사들이 많이 영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는 당원들이 거부하느냐, 거절하느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바뀐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바뀐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힘적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고 이미 우리 사회 구조가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집권의 능력이나 국정 운영의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포지션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책임 그리고 포용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식과 정의와 원칙은 확실하게 국민주권 정부에 맞춰서 가야 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일단 밑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에 참여하던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야성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더 이상 소용에 닿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 거기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에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장면이 오늘 이제 그럼요. 지금 네, 장관들의 이런 예. 5번 10번 하면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일각에서 지금 이제 저 벌써 개각을 하시네요. 자두님은 정성호 장관은 헬스부 장관이나 해랑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듣는 해수부 장관 하고. 기분 나쁘고 해수부 장관 아니요, 헬스. 헬스부. 헬스부 아니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헬스부 잘하죠. 예.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최고 상층부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포함한 그 장관들 이렇게 바뀌었지만 일반 공무원들 그대로죠. 공직사회는 아직 안 바뀌었다. 윗물과 아랫물의 온도차가 심하다. 움직이는 그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처음에 힘이 있을 때 움직이는 듯하지만 뒤에 가면 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사람들인데 큰일 납니다. 아직 이제 부처가 정확히 개편되고 자리를 못 잡은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선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선용을 하려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직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및 장악 이 부분이 정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여러 가지 박자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아직은 그 모든 박자가 다 맞지는 않았죠. 그럼요. 예, 그게 맞는 순간에 엄청난 로켓 슈팅이라고 그러죠. 그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이 이제 수직 상승하면서 큰 성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나도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대충 하다가는 도태되겠구나 이래서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공직사회 전반도 지금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정확히 보고 빠른 속도로 스스로 맞추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의 열쇠말 중에 하나는 세종인데요. 왜 세종인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종이 지방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시각은 주춧돌이군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세종에 이제 이미 우리가 확정돼 있는 것은 국회가 12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로 상설 상임위로 돼 있는 게 18개인가 될 거예요. 네. 비상설로 돼 있는 게 뭐 여성위 같은 거. 예, 뭐 예결특위 이런 거는 이제 뭐 네, 비상설인 그때 하는 거니까. 거고요. 네. 그 중에 12개면 약 3분의 2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근 직원만 해도 최하 4,200~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의 호수공원이 아주 크게 조성돼 있습니다. 호수공원 제일 북단에 보면 전월산이라는 산이 있고 아주 장군봉이라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굉장히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세종, 충청해서 지금 엄청납니다. 국회에 대한 부분이. 그럼 일단 국회가 이제 일부 이전이지만 한 3분의 2 이상 이전되어 오고 그 다음에 세종 집무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건 뭐 국가 전체적인 어떤 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경호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세종은 55만 인구를 행정 수도로서 면모가 완벽히 완성됐을 때는 55만 인구를 예정하고 있는 도시고 지금 이제 39만 정도가 돼 있거든요. 이미 벌써.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행정의 중추로서 큰 역할을 할 걸로 이미 예정돼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입니다. 제가 주목한 건 보통 세종을 세팅을 잘한다 해서 멈추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세종은 주춧돌이다. 여기서부터 뭐 부산, 뭐 북극항로 이런 구상인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이제
저는 참 많이 바뀌었다. 아니 바뀌고 있던 걸 우리가 몰랐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자각하거나 인식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서 왜 수도권에서 지금 지방 균형 발전 하자는데 반대 안 합니까? 예전에 부산 가덕도 대구 경북 신공항 할 때 수도권에서 인천 다 주고 난다고 김포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막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토 세력들이 데모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러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서울, 괌이라 아니면 바깥으로 가야 된다. 집값 비싸서 도저히 못 산다. 수도권에 모여들고 전국에서 또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몸살을 앓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균형 발전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도 다 죽게 돼 있는 공멸의 상황을 이제 이미 수도권 시민들, 국민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내려간다고 하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TK 국회의원들이 제일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보면 전남하고 경북이 제일 심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방향으로 오히려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일관되게 지금 추진했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20년 만에 이제 빛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환영의 박수 소리 정도는 냈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반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느냐. 적재적소에 그리고 균형 발전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정말로 나라의 근간이 바뀌어서 정말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는 오늘 판단을 확실히 하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이제 단어가 수도권 일극화입니다. 뭐 양극화 이런 거 의미 없는 단어고 수도권 일극화예요. 실제 서울 인구가 지금 서울 인구를 물어봤을 때 모르는 분이 많아요. 93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됐어요. 1000만 인구로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 인구는 계속 늘어요. 그만큼 서울에 대한 집중도는 높아져 있어요. 낮에 출근 시간대에 서울의 밀집도는 더 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행복감 떨어지고 당연히 행복감이 떨어지면 출산율 떨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방은 지방대로 더 처지고 정치 여건이 약해지고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젊은이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돼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져서 오늘 김경수 위원장도 이제 5극 3특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특별자치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단순히 균형 발전이라는 게 물리적 분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냄새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행복감을 높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 중추에 이제 지금 세종을 주춧돌로 말씀하시는 제가 거죠. 고민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 부산에 부부예요, 교사예요. 그럼 중산층이잖아요, 둘이 맞벌이. 근데 애가 둘인데 대학생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학원비도 힘들지만 온누이예요. 그럼 방 2개짜리 얻어야 되죠. 뭐죠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서울 집중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 사람들은 멱살 잡고 끌고 와. 안 따라올래? 뭐 이래도 뭐 이런 정말 폭력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이건 좀 민생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구독자 중에 우리 대원님 어디 갔나 물어보는. 아유 감사합니다. 확 끼어드세요. 이게 지금 생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틈만 있으면 끼어들어요. 안에 말씀들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듣다가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사실 좀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의 지역에 주로 할 수밖에 없고 여의도 정치인은 더더욱 그런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뭐 채팅창에서 아직도 정성호 장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당대표 후보 연설 때 많이 썼던 이야기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가는 방향으로서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5극 3특 세종시가 주춧돌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많은 지역에서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소멸 감소 지역으로만 획일화해서 행정을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지역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오늘 예를 들어주신 지역 신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태양광 발전 기금을 통해서 지역들에게 배당을 분배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민들이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열심히 하는 데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역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고
이런 정책을 해나가자고 하는 그 디테일 속에서 이분은 정말로 지방 소멸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 진짜로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알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한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른 주제로. 저는 이제 역사적 의미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데서 청장년을 보내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보화 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 원뿌리는 대통령 김대중이 알고 있던 그 시절은 사실상 우리 이제 자본주의 초입 단계에서 경험했던 것이 정보화 사회로 이어졌다. 그때 이제 우리 정치와 또는 우리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가 이런저런 착오로 이어졌던 것은 벤처 투자 같은 거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붐을 일으키긴 했지만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보면서 놀라운 것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서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정보화 시대가 아니라 AI 시대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이미 본인의 일종의 전망과 판단으로 그 세계를 읽고 있는 대통령이 전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의 총량이 전문가보다 비슷하거나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국정운영 역량. 지금은 우리 현실에 살아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누군가가 프레임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국정운영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어느 시점으로 가면 최고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그 시기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아마 엄청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국무회의를 잘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 정책으로 녹아나고 그리고 이것을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성과로서 보여주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감동을 많이 먹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DJ가 이제 즐겨 쓰던 말씀이시잖아요. 같이 가면 발전이 없는 거고 한 발짝 앞서가면 뒷사람이 못 쫓아오는 거고 그래서 반발짝을 앞서가는 지도자,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도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던 건데 후기 산업자본주의 극단을 가면서 지금 코로나 애프터 코비드 이후에 어디로 갈지 그래서 지금 노마드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디에 풀이 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의 시대가 된 거죠. 우리 스스로 가서 풀을 심는 시대가 이제 돼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식정보사의 디지털의 최극단에서 대한민국이 초강국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초강국이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AI, 로보틱스 우리는 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초강국으로 초인류 강국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래 AI 지금 국가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들을 개척하고 대통령실의 수석들을 보면 완전히 체계가 바뀌어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반발짝 앞서서 개척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 이런 부분으로 대통령을 또 다시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수단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노마드 시대에 어떤 방식이 한 사람이 주도해서 모든 사람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과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성과를 스스로 내고 공유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이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정용식 님이 아주 중요한 댓글을 쓰셔가지고 꼭 인용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 굉장히 똑똑하네. 노영희보다 200배 낫다. 아유, 아닙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왜 갑자기 의문의 일배. 아이고. 아닙니다. 200배 낫다는데. 아니 조금 전에 저는 저거 읽을 때 순간적으로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속으로 정계환 제발 말 좀 그만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올 줄 지금 알았는데 아이고 그 말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좀 네네. 오늘 국무회의가 왜 정말 뛰어난 국무회의인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이제 어제도 기사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하는 지금 사상 최고치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해외 투자 기관자들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지금 80조에 가까운 돈이 장부가 기록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라는 내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 투자자 기관자들이 대한민국의 통계청의 자료가 지금 빵꾸가 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로 2022년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 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어떤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국무회의가 사실은 지금 해외 투자자 많은 기관들에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말씀 네, 받아서 하나만 첨언 드리면 이거 조금 전문 영역이지만 윤석열 정부 포함해서 역대로 이제 보수 정권들은 스몰 가버먼,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게 이제 기본 기조잖아요. 보수 정권들이 기본적으로 공화당 마찬가지고 그런데 막상 그들이 펼친 정책은 확장 재정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당장 각종 기금들 이렇게 긴급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면 국가 부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셔널 데트, 직접적인 국가 채무, 그것과 내셔널 라이어빌리티, 국가의 부채 총량,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내셔널 데트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겉으로 들어. 그러면서 숨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다 오픈하고 가는 거죠. 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춰져 있던 그런 국가 부채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 PD가 적극적으로 빨리 주제로 넘어가라고. 왜냐하면 전 마음을 알겠어요. 이분 얼굴 오늘 안 보면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못 볼 수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오시죠.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말이었는데 지난번 국회의사당에서 봤을 때하고는 좀 달리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은데 저만의 느낌입니까? 아니요, 그 당당한 모습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 어깨를 툭툭 치면서 했던 그 당당한 모습 어디 갔습니까? 똑같은 느낌. 오늘도 JTBC 보도로 보면 또 나오대요. 관봉이 권성동한테도 갔다 그러는데 이게 유행인가요? 패턴인가요? 와. 저분의 사고 체계는 선별적으로 기억을 합니까? 본인이 돈을 먹었으면 먹었고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었을 거고 규모가 생각이 안 나면 돈다발 수는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망각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면 저 정도 얘기하지 않겠죠. 바로 단식 들어가겠죠. 진짜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본인도 법률가인지라 했던 죄가 무엇인지 거기다가 오늘 관봉권에 한국은행이 찍힌 것이 나왔다. 그 돈의 출처도 찾아야 되지만 윤영호 본부장의 그 휴대폰에서 나왔던 이 내용이 이제 증거로 채택될 것이냐 아니냐. 본인은 100% 부인하잖아요. 100% 부인은 증거인멸이 확실한 의지로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겠지만 제가 들어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권성동 이게 처음이겠느냐라는 이 질문 여기서 말을 좀 많이 하면 또 고소대가 좀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성동 저게 이번에 나온 게 처음이겠느냐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힘 쪽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 한학자한테 절하고 받은 게 넥타이였다며? 넥타이를 쇼핑백에 넣어주나요 통상?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사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그러면은 일정한 돈을 지금 받은 걸로 지금 구속심사를 받고 있는데 무엇을 들어주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통일교의 현안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달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통일교로 와서 한학자 총재 거기서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어머니. 네, 참 어머님. 성모님. 네. 제가 그걸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와서 대통령이 참 어머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위에 참 어머님이요. 참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권력과 종교가 결탁이 돼서 그 근간이 무너졌을 때 항상 무너졌던 기억들을 속에 새겨보면 오늘 권성동 의원은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의 근간이 무엇이 닿아야 하는가, 권력이 어디로 쓰여야 맞는 건가,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꼭 보고 자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PD님이 준비하신 게 많아서 예. 하신 예.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넥타이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쇼핑백 넥타이 안 매신 분이 얘기하는 아니요. 넥타이 오늘 메고 올 건데. 아이고 제가 하라니까요. 넥타이를 왜 쇼핑백에 넣어줬을까? 거짓말이죠. 아니요. 이제 제가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가지만 왜 넥타이를 넣어줬을까? 아, 돈 위에다가 넥타이를 덮었구나. 아, 네. 그래서 넥타이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았던 넥타이가 실제 넥타이라고 아마 증거로 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사진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검사의 수법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위에다가 덮었을 때는 넥타이 같은 걸로 덮었거나 넥타이 포장지로 뭔가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이 상황에서 본인은 받은 게 넥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 그래서 격가지로 넥타이를 줬구나. 그럼 넥타이는 브랜드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해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권성동은 갈 만큼 갔다. 그리고 한마디 더 지금 국힘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게 전체적으로 낫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결백을 검증받으면서 나와서 계속 국힘에 남아 있으면서 이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뉴스의 중심에 올라 있는 게 낫습니까? 국힘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마 국힘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혐의에 따라서 처분되면 될 것 같고요. 또 권성동 만약 주목할 사람이 권성동은 이제 1호 사원이고 주목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5선 경력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는 분인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법사위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 그중에 네. 보면 나경원 씨가 5선쯤 되고 자기 숙제도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맹렬한 전투력을 보일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허당이 돼요. 맞아요. 박은정한테도 안 되고 기억나는 건 초선 어쩌고밖에 없고. 아마 어제 그 구형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미쳤는지 일단 오늘 그 박지원 의원께서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한 어떤 동료 의원으로서 진정 어린 어떤 충고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서울시장도 못하고 당대표도 네, 뭐 그게 무슨 약 올리거나 비아냥이 그러니까, 아니고 네. 진짜 어떤 동료 의원 오랫동안 같이 이제 네네. 했던 의원으로서 진정한 충고로 보여졌어요 실제로 네.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의원이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직접적 이해상충이 되는 법사위 간사로서는 직접적으로 법원을 다뤄야 되는 그렇죠. 파트인데 네네.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황당한 해프닝도 있었고 그러면 그 황당한 해프닝을 하나 보고 올게요. 네. 왜냐하면 그 남편은 춘천 법원장이잖아요. 김재호 판사.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 걸리는데 이게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갔는데요. 한번 싱크 보시죠.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완전히 정말 실수했어. 너무해요. 아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상황이 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제 남편 얘기하니까 박지원 의원에게 부인 뭐하냐고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아유, 부인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옆에 있던 박균택 의원이 오늘 전투력을 보이던데 사람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유 박균택 의원 괜찮네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제 네. 그렇게 질문해 놓고 그 다음 말이 본인이 그렇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물었다. 알고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그 충격적이죠. 정말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이죠. 예. 게다가 나중에 와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석으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몰랐다고 혼내면서 하면서. 사과하고 예, 몰랐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하죠. 뻔뻔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사과 여부의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사자의 문제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국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상식적인 국힘 지지자의 위치에서 저 정도 내용은 전투력 있는 야당의 모습으로 보이느냐. 와, 저 거의 다 깡패 수준으로 지금 놀고 있구나. 그냥 2판, 4판, 합의 6판인데 합의 6판이라도 살아가는 길을 뚫고 나가는 방식의 선택이냐. 아니면 저거 그냥 자멸 수준이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지금 이제 선임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민주당과 의논을 하고 가든지 그 절차를 까먹어 버렸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그 뒤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시 정도하면 또 통과가 됐었거든요. 나머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보냐. 그냥 다 타올 던지고 뭐 다 치워. 나 아무것도 안 해. 라고 가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법사위 간사 선임도 잃어버렸죠. 곽규택 지금 저런 식으로 싸움을 해버리면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부산 영도는 좋아합니까? 와 파이팅 있는 국회의원 한 명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쌍욕을 하자면 무슨 XX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도 정말로 부족할 정도로 발언을 이제 해버렸는데 그래서 깽판 치고 망하는구나. 민주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사천리로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이쪽에서 막을 만한 도덕적 명분이 없는 거예요. 도덕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 실제로는 힘도 없죠. 그러면 이제 국힘이 뭘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주도로 간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이 사태를 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훨씬 더 속도를 가지고 민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오히려 민심이 박수치면서 끝까지 가자라고 하는 상황을 국힘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약간 섬뜩한 건 곽규택이 검사 시절에 제가 그 앞에 가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앉아있으면 어떨까 하면 상당히 모욕 많이 줄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저의 느낌적 느낌이에요. 실제로 뭐 이분이 정계 입문하고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순탄하게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거 아닌 거는 부산 영도에 가면 뭐 훤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와서 이것이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더 인정해 줍니까? 부산시장도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갈 수 있나요?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은 갖춰야죠. 네. 저는 오늘 이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실 지금 나경원 법사위 간사에 대한 문제보다 왜 법사위 멤버가 이렇게 꾸려졌나 처음부터 들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최혜병 특검 할 때 당시에 법사위에서 그 유상범 법사위 간사가 아주 유명한 일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삼부 골프장 있는 거죠? 라고 했던 네. 삼부토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이 삼부 그런 골프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인을 불러다 놓고 딴소리를 하다가 그거 저 아닌데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법사위가 열렸을 때 들어왔던 게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내용 숙지가 전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중간에 권성동 의원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강력한 추측이 들었었는데 그럼 나경원 대표가 지금 나경원 간사가 되겠다고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올 거면 당대표도 안 나왔는데 과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온 것이 본연의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부탁으로 나왔을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법안들을 만들고 그 법안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좋은 점의 역할을 하고 이미 창설되어 있는 법안과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지를 살피는 게 법사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력자를 방패로 쓰이기 위한 그러한 자리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간사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자 우르르 나갔지 않습니까? 네, 퇴장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우르르 돌아와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저 우르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부당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거는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히 내란과 같이 강력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한 보류하는 법안들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편익과 수호를 위한 목적이지 권력자의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견이라면 지적해 주세요. 박수영, 주진우, 곽규택 부산이 조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약간 금도를 넘어 박수영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요새 해수부 이전 같은 거 반대한다 우리 필요 없다 민생지원기금 안 받겠다 별 정말 희한한 얘기들이 지역민의 어떤 그 요구와도 역행하는 그러니까요. 걸 하고 있죠. 아니 거꾸로 가도 너무 한참 거꾸로 가요 이 사람들은. 요즘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추석 귀경길에 원래는 검찰청 해체 소식 들려주겠다라고 네네.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나가서 권나주추윤이라고 잠깐만요. 처음 들어보셨을까 네. 혹시? 권, 아셔야 됩니다. 나, 권씨, 나씨, 주씨, 예, 추씨, 예. 윤씨. 윤? 예,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권은 누굽니까? 자, 권성동 의원. 아, 권영세는 안 보는데, 네, 하여튼, 네, 권성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이죠. 네, 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어제 패스트트랙 구형 2년 이야기 네.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 주진우, 관본권 띠지의 그 수사관 어린 수사관들이 그 태도를 보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군가의 입김이 없었다면 그런 태도가 가능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의 이제 법률 비서관 그 정도 입김이 있어야 가능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강력하게 누군가요? 의심하고 있고요. 주진우 준이가 의원. 예. 주진우. 그 다음은 우리 추경호 알리바바 50인의 아, 돈이라고 불리는 네, 네. 추경호 의원. 네. 이미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아마 이쪽에서 포함되지 윤상현. 않을까 해서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추석 귀경길에 권나주추윤 5명이 꼭 언론에서 보도되고 네. 조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근데 민심입니다. 저 용산 라고 전해드립니다. 주민으로서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 권영세도 좀 쌍권이니까 넣어주면 권나 주추윤 기억할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 구비마다 또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했나 좀 우리 기억하고 싶고요. 특히 1년이면 잊어버린다는 윤상현의 이름은 분명히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또 기억해야 될 이름 마지막으로 잠깐 다루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준석입니다. 페북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준석 씨가 네 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사진도 넣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뭐 AI인 것 같긴 한데 이제 AI로 만든. 굉장히 경직된 표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옷을 입고 법도에 앉아가지고 판결봉을 휘두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이준석 아직 살아있다 나는 이런 건가요? 글쎄 교수 좀 하십시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진짜 자화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최근에 이제 존재감이 없었죠 한동안. 네. 너무나 많은 뉴스들에 밀려서 워낙 이제 모든 사안에 다 낄낄빠빠가 안 되는 그런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 AI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 왜냐하면 뭐 민주당 총재,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통령을 다 해라. 그렇게 이제 실제 써놨죠. 명예훼손에도 직접적으로 해당될 정도로 뒤집어 보면 굉장히 본인 입지가 지금 절박하다라는 그런 반증도 되겠습니다. 뭔가를 발버둥 치듯이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그 극소수 극렬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씨의 개혁신당은 국힘하고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다른 척하더니 요새는 거의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더라고요. 계속 그 합쳐지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호소인에 가깝게 이렇게. 호소인. 저는 반대로 이번에 저 사진을 공개를 당당하게 하는 걸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아,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또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세대인데 네네. 사실 지금은 그 관심들이 다들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일 텐데요. AI라고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주도 산업으로 가져가자. 늦는 게 없다. AI는. 가져가야 한다라고 해서 가져가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AI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를 제가 살펴봤을 때 산업 간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기술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격차가 벌어질수록 빈익빈 부익부유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진다. 그럼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AI다. 그래서 그 기술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국민 주권 펀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도하는 AI 산업 성장 시대 아닙니까? 국민들의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현하고 있는데 오늘 그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사실 여러 가지 자리에서 AI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들에게 선보인 본인의 AI는 어떻게 활용되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된 AI. 너무나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정말 실망할 게 더는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밑에 또 지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갑니다. 오늘 그 말씀 되게 좋습니다. 이준석 실망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도 있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요. 네. 북한과 중국을 비유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다, 노동당 총비서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국가주석이고 공산당 총석이다, 군사위 이제 주석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죠. 북한은 국민 주권이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나라인가? 중국은 인민들이 다 나서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인가? 그것에 그 지도자들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해야 하죠. 지금 사법부를 장악한다? 재판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까 우리 오창익 진행자님, 앵커님,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조희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게 아니죠.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면책시켜주는, 우리도 지금 내건 받고 있죠. 뭐 저도 이제 뭐 다 이렇게 이제 재판도 받고 있고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른 잘못한 거 조사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전제로 이준석 저는 대표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이어서가 아니라 부당하게 수사했는데 그 부당함을 오히려 사법부가 인정하고 그 정치적 의도를 수용하면서 그 편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내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조금 그래도 국힘이 혹시라도 길이 있다면, 보수가 그나마 길이 있다면 좀 젊은 사람들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뭐가 난지 잘 모르겠고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 한가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내란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이잖아요. 실체적 진실은 상당 부분 가려져 있고 또 지연돼 있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내란에서 그 내란을 한쪽에서는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 척결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민생,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과제. 불철주야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간에 전부 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반대편, 상대편 뭐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정 기간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힘을 보태고 박수는 못 칠 망정 지켜보거나 이런 정도도 못해요? 딴지는 걸지 마요. 예, 지금 뭐 정말 이런 엄중하고 진짜 긴박한 이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발목 잡고 허리춤 잡고 끄잡아 내리는 거에만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미 다 평가하고 있겠죠. 뭐 저 평산마을 가서 막걸리 얘기하고 있는 분도 다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고 한가하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대한민국 K민주주의를 스스로 실현 구현해 나가고 있고 우리는 한가할 틈이 없다. 우리 스스로 그럼요. 열심히 하면서 저런 자들이 자연도태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만 해도 그렇고요. 숙제가 너무 많고 이 숙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들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다음 달에 에이펙도 있고요. 한가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면요. 추석 얘기해야 추석 네, 말씀을 좀 하시고 요즘 스픽스가 154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어렵게 한 20일 만에 10,000명이 늘었는데 그 뒤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구독자가 줄어들고 빠져나가고 열심히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도 지금 정체기가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스픽스 구독 좀 많이 권유해 달라. 실제로 저희들이
진심을 다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여러분들 좀 불만 또는 걱정하시는 거 있긴 하지만 구독자가 줄어드는 것은 제가 스스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아마 오늘 밤까지 5만 명, 6만 명은 보실 것 같은데 스픽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으로 저희들 오늘 힘을 꼭 좀 보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 성원, 관심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구독, 좋아요가 많아야 또 알고리즘도 타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습니다. 만만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스픽스 최고라고 손가락 치켜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정말 좋은 상품에 대한 얘기인데요. 명절 추석을 맞아서 가성비 좋은 부세굴비, 보리굴비를 준비했습니다. 제수용으로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명절이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손질 작업 해놔서요. 바로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부드럽고 통통한 조깃살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선물 포장, 보자기 포장도 가능하고요. 소중한 마음 담아서 정성스럽게 포장해 보내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부세굴비 열미에 59,900원, 6만 원이 안 됩니다. 보리굴비 열미는 84,000원입니다. 물론 배송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공동구매 행사 기간에만 한정해 드리는 가격입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거 말고도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차례상 차리는 것도 힘든데 선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분들 위해서 스픽스몰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우리 한우, 수산물, 과일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쇼핑해 주시면 스픽스가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이트 스픽스몰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상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성원, 응원, 격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몰 하단에 있죠? 한번 봐주시고요. 옆에 있는 그림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노영희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또 만나러 달려올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